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제 몸은 정확히 새벽 4시면 저절로 깨어났지요. 40년 가까이 새벽 시장을 나간 습관은 이제 뼈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덧옷을 껴입었지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건 37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그날, 제 손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닦아내던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요. 처음 시작은 두려웠습니다. 시장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저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시각이었지요. 살금살금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를 날라 진열대에 쌓았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세요. 오늘 배추 싱싱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손님들은 활기찬 장사꾼을 좋아했으니까요.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지요. 겨울에는 손끝이 터져 피가 맺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던 민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면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를 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지요. 명절이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씻어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도 했지요. 민호도 뒤를 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구나. 큰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40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까지 털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지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소정이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며 제 손을 잡아주었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었지요.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청에서 육아를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달래주었지요.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히 쉬길 바랐습니다. 젊은 부부는 피곤할 테니까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미 평생 일해온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는 말투에는 어느새 냉기가 서려 있었지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지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려 하면 슬쩍 피해갔습니다. 지금 바쁘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줄였지요.
제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한평생 헌신한 삶의 끝에서 저는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지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지요. 며느리 소정에 고맙습니다가 괜찮아요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 뒤에 미세한 한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어머니 맛있어요라고 했었지요. 이제는 묵묵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좀 짜지 않아요?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 앞에서 며느리가 물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황급히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입맛이 변해서 그런가 보구나. 괜찮아요. 제가 물 좀 타 먹을게요. 소정이 물병을 들어 국물에 부었습니다. 사실 전혀 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저는 김치찌개에 물을 더 넉넉히 부었습니다. 국물이 묽어질 정도로요. 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싱거운데요? 국물이 왜 이래요? 소정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짜다고, 오늘은 싱겁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길을 피한 채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고 거들어주던 아들이었지요. 이제는 침묵만 지켰습니다. 내가 다시 해볼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게요. 소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방에 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린 것만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이건 어떨까? 저건 괜찮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요리해온 손이 말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진 않은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진 않은지, 제 집이었는데도요. 아니,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도요. 어느 토요일, 집에 소정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정성스럽게요. 예쁘게 담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내놓았지요. 과일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정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닫으려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말도 마. 눈치가 하나도 없으셔. 맨날 집에 계시는데 애 재우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게 쉬워? 시어머니가 집돈 다 대주셨는걸.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치가 없다고? 간섭한다고? 저는 그저 손주가 잘 자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불을 잘 덮었는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할머니의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애써 만든 미소로 과일을 내놓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요. 눈치 없다는 말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눈치 없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손주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럼 내 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았을까요? 헌신하지 않았다면 더 존중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두려움이 조용히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제 아들 곁에서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평생 헌신했건만 그 헌신의 대가는 이토록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어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손주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티셔츠를 정성스럽게 접었지요. 주름이 지지 않도록요. 소정이 급하게 외출하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그래, 다녀오너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옷을 개다 말고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 휴대폰에서 연달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급한 일인가? 혹시 사고라도 났나?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소정과 아들 민수, 그리고 둘째 아들 민호의 대화가 펼쳐져 있었지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대화를 볼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인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 노인네,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밥만 축내. 형수님, 좀 참으세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요. 참긴 뭘 참아.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눈치도 없이. 애 교육도 간섭하고.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여보,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말해볼게. 말해본 게 한두 번이야? 변하는 게 없잖아. 차라리 요양원 같은데 보내는 게 낫지 않아? 크크크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네라고, 얹혀 산다고, 밥만 축낸다고. 제 눈이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선명하게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본 돈이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지요. 그 돈을 털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까지 보탰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들 부부에게 선물한 보금자리였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밥만 축낸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견뎌야 할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요. 민호는 웃음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 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요. 민호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제가 원래 어떤데요? 눈치 없고 간섭하고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학비를 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며 또 다른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손주 재우는데 자꾸 들어와서 이불 덮어주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은 무슨. 내가 애 엄마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진짜 답답해. 손주 이불 덮어준 게 잘못이었나요? 할머니가 손주 걱정하는 게 간섭인가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덜컹 소리가 났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핸드폰 어디 있죠? 소정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휴대폰을 식탁에 밀어놓았습니다. 여기 있구나. 알림 많이 왔죠? 급한 건 없었어요? 소정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지요. 제가 본 걸 알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가족 톡방이었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지요. 응, 없었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 봐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휴대폰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깼습니다.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일어나 아기 침대로 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할미가 있어. 괜찮아.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아기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닦았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노인네, 얹혀 산다. 밤만 축낸다. 유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였지요.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네, 얹혀 산다. 요양원,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이었지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남아있는 작은 토지 몇 필지도 있었지요. 평생 모은 재산의 목록이 서류 위에 펼쳐졌습니다. 혹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확인만 하려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아들 명의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었지요.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토지는 제 명의였습니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 산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소도시의 작은 단층 집들이 모니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집은 어떠세요? 중개사가 보여준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였지요. 하지만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 토지 팔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조용하고 좋아요. 바로 들어가 사실 수 있고요. 마당에서 채소도 키우실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집 주소, 가격, 연락처.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아들과 함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늙어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집이 생긴다는 것,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제가 주인인 곳.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원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정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산책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이 우연을 가장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다니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누가 봤나 봅니다. 응. 아,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혹시 돈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소정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읽어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관심이었지요. 혹시 재산을 다른 데 쓰려나? 혹시 민호한테 주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결국 재산까지 다 빼앗기겠구나. 저를 노인네라 부르고 얹혀 산다 말하고 요양원에 보내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 재산에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조금씩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들을 꺼냈지요. 사진 몇 장, 남편의 시계, 결혼 반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렸습니다. 가져갈 건 상자에 담았지요. 이삿짐 센터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조용히 와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시각이면 며느리는 운동을 나갑니다. 아들은 출근한 뒤였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은 제 입맛에 맞췄지요. 짜다, 싱겁다 하는 소리 들을 필요 없었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정은 묵묵히 먹었지요. 다녀오겠습니다. 둘이 나갔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소정은 운동하러요.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짐이 많지 않네요. 응. 이게 다야. 옷가방 몇 개와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40년 인생이 담긴 무게치곤 너무나 가벼웠지요. 기사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 1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소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 그대로였지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이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나 이제 나갈란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이제 와서 고친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 짐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짐과 함께 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집 마당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 자리였지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집을 나가다니! 민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온 모양이었지요. 뒤따라온 소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세요. 제발요.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잘못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요.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내 목 하나 챙기지 않고 살았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다.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구석엔 상추를, 여기엔 고추를 심을 생각이었지요. 토마토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나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본 거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로만 봤어. 얹혀 사는 노인네로만 봤고. 어머니, 핸드폰 봤다. 너희가 나눈 대화 다 봤어. 민수와 소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단톡방의 대화를 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너희 진심이었잖아. 노인네.
얹혀 산다. 밥만 축낸다. 유양원, 다 사실이었잖아.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냥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끼리, 나는 나대로. 엄마, 제발요.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잘할게요. 필요 없어. 나 여기서 잘 살 거야. 저는 다시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파기 시작했지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흙만 팠습니다. 엄마, 가거라. 나 바빠. 결국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지요.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불연한 눈물이었지요. 첫 몇 주는 적막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돌볼 손주가 없었습니다. 차릴 아침상도 없었지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손, 까르르 웃는 소리.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적막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든, 낮잠을 자든, 오후 내내 텃밭을 가꾸든, 그건 오롯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마셨지요. 아무도 짜다, 싱겁다 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었지요. 토마토, 가지, 깨씹.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지요. 싹이 나는 걸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것이었으니까요. 텃밭에서 손수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을 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짜다는 소리도 싱겁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맛있으면 됐습니다. 간을 제 입맛에 맞췄습니다. 조금 짜게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제 입맛대로 먹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 사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자식들이 보고 싶진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라워했지요.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박영희로 불렸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낸다. 요즘 뭐 하세요? 텃밭 가꾸고 이웃들이랑 수다 떨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엄마, 할 말 그거밖에 없니? 그럼 끊는다. 엄마 손주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지요. 어느 봄날 저는 마당 한쪽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상추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지요. 이것이 자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68배 시작된 진짜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쓸쓸했습니다. 아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지요.
제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끝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끝이니까요.